네, 저희 오늘의 게스트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저희 음. 김충현 연구위원님 와 계신데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 관련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1타 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같이 의료기기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나요? 그러게요.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네, 그런 잘 것 같습니다. 지내셨죠? 예, 뭐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일타 강사 말씀하시니까 살짝 미소를 먹어보셔갖고 네. 일타 강사 아닙니까? 부끄러워서. 아 부끄럽습니다. 예. 제가 의료기기 사실 공부할 때 늘 도움을 워낙 많이 아, 받고 있어서 저희가 너무 어려워하는 분야예요. 의료기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오늘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예. 올해 아마 시장이 전반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의료기기 관련 주가도 그렇게 좋은 해는 아니었죠, 올해가. 맞아요. 네. 사실 올해 같은 해가 일반적이었으면은 원래 의료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올해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의료기기 실적을 조금 누르는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 그게 내년도를 볼 때 되게 중요한 그림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내년을 이제 어떻게 보시면 좋을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은 2023년 의료기기 전망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정확하십니다. 네, 기대가 그렇군요. 됩니다. 빠르게 한번 가시죠. 그럼 하기 전에 혹시 올해를 돌아보게 되면 혹시 높은 물가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까? 의료기기 시장이? 있죠. 근데 물가라는 측면이 이제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의료 목적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급 쪽에 좀 많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좀 많이 올랐죠. 원가가 네네. 그래서 이제 GPM이 하락하는 쪽으로 이제 영향을 좀 받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원가 올라가 그 물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 일단은 주요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면을 좀 보시면은 일단은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진 부족입니다. 특히 최대 시장인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의료진 부족 이 이슈가 좀 굉장히 전반적인 의료기기 생태계에 강타를 했고요. 그리고 원가 상승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2023년에도 빠르게 해소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서 일단 두 가지 정도 글로벌 이제 전략에서는 전망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의료진 부족 영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반등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3분기 실적이 좋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그 틀을 아마 이해를 하시면은 그 기업들이 왜 반등하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당연히 이제 의료기기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 적자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연구개발 중심으로 가는 적자들 기업들 중에서는 그 기업들 중에서 빠진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엄청 많이 빠졌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마진 개선이 될 수 있는 기업들 좀 집중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의료기기 투자 아이디어 좀 말씀드릴 텐데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큰 정책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위기로도 보시지만 기회 요인으로도 충분히 보실 수 있다. 요 얘기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일단 주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헬스케어 올해를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빅파마에서도 일부가 그 백신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빅파마를 제외하면은 올해는 굉장히 뭐 좋지 않았다. 그래서 빅파마를 제외하면 굉장히 이제 좋지 않았던 한 해였죠. 왜냐면 이제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대부분 연구개발 가치로 가치 평가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면은 사실 쥐약이죠. 분모가 상승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은 왜 의료기기는 같이 빠졌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보면 지금 이제 매크로 상황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정책적 뭐 인플레이션, 환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약품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IRA 정책이 의약품 쪽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책적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매크로 상황이 어렵고 바이오텍이나 제약주가 좀 어려울 때는 의료기기가 사실 방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종목별로 봤을 때는 그 안에서도 뭐 일부 좋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개 업체들은 제가 이제 나와서 소개드린 업체도 있는데요. 좋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종목이 좋았던 거지 섹터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의료기기가 특히 올해 좀 고전을 했을까?
이유를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코로나 관련된 매출이 둔화되고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일 큰 이유는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료진 부족 이슈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럼 미국 의료진이 부족한 게 도대체 의료기기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반문하실 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의료진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시술이나 그러니까 의료기기는 진단이나 시술을 할 때 사용되거든요. 근데 진단이나 시술이 지연되게 되는 거죠. 백로그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미국에서 의료진들이 퀴트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는 비율이 팬데믹 전보다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 비율이 특히 이제 작년 초부터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번아웃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수요가 증가하니까 나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 의료 이제 산업에서 구인 공고 이게 이제 통계로 나오는 건데요. 보시면은 팬데믹 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구인이 되고 있는 비율이 40%가 채 안 됩니다. 그만두고 있고 그 그만둔 걸 채우기 위해서 지금 구인 공고를 계속 내는데 그걸 지금 못 채우고 있고 지금 이 문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기기 산업에서 제일 큰 그 시장이 이제 심장 관련된 시술입니다. 뭐 이제 집안에 이제 좀 어르신들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뭐 관상동맥 시술이나 뭐 스텐트 아니면 뭐 제세동기 뭐 페이스메이커 뭐 이런 등등 심혈관계 시술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요때 팬데믹가 시작되면서 쭉 빠졌다가 올라간 기저 효과로 올라갔습니다만 요게 지금 성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진단 키트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진단 기업들 중에서 코로나를 제외한 진단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는지 이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것도 빠르게 증가를 못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술이나 진단 영역에서 지금 이 의료진 부족 현상이 굉장히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의료기기는 지금 사실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물가나 경기와는 사실 무관하게 수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들 실적이 빠르게 올라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그래서 병원들, 그러니까 미국 병원들에게도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미국에서 대략 미국에 한 몇백 개 정도 되는 기업들의 통계를 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슬리로 그 기업들의 실적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좀 보셔야 될 복잡해 보입니다만 여기서는 이 주황색 차트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2년도에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게 요 사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팬데믹 대비해서 외래나 뭐 입원 환자 모두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병원들이 굉장히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 문전성시다. 근데 보시면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계약직을 구하는 게 굉장히 수요가 높아집니다. 의료진을 계약직으로 굉장히 구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노무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용이 지금 매출 증가한 것만큼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은 지금 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 병원들의 그러니까 연간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인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 9월달 그다음에 1월부터 9월까지 여기는 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이제 YTD로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인 건데 통상적으로 미국 병원들이 이제 상장된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대충 한 10%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5%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5% 4%까지 떨어졌다가 올해는 뭐 거의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죠. 근데 지금 이제 9월 달까지 통계가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BEP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시 정리하면은 이게 중요한 이슈인 게 뭐냐면 글로벌리 미국이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40에서 5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그 시장에서 의료진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제 시술이나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병원에서는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더 비싼 돈을 들여서 인력을 또 확보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병원들 마진은 악화되죠. 그러면은 또 병원 입장에서는 마진이 악화됐기 때문에 당장 돈이 되는 치료 혹은 당장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 진료는 꺼려지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의료기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희 뭐 IHI 같은 ETF 많이 소개해드리지만 예. ETF가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ETF인데 유독 올해 힘을 많이 못 써요. 그 이유가 이런 적이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태 때문에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개선되지 못했던 게 지금 원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랑 내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만 꼽자면 의료기기 산업에서 바로 이제 이 영역이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그러니까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의료진 부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제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근데 그러면은 이 부분이 왜 내년에도 빠르게 해소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제가 조금 생각을 하냐면 예. 일반적인 노동 환경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이제 우리가 노동 부족은 뭐 전 섹터에 걸쳐서 벌어지는 일이긴 한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의료진이 그만두는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번아웃이 와서 힘들어서 그만둔 건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일거리가 없어서 그만뒀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의료 수요는 아까 보셨지만은 팬데믹 이전보다 외래나 입원이나 다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수요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어떻게든 고용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형태로 고용을 해요. 그러면은 예전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워크 라이프 밸런스는 더 좋아지면서 페이는 더 유지하거나 높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빠르게 진료 현장으로 과거처럼 복귀할 가능성이 사실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노동 관련된 이 부족 현상은 빠르게 해소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서 이제 제가 이제 전략을 이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그림 중에서 빅파마 쪽은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영향이 없습니까? 그쪽도 의사가 뭔가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으면 좀 덜 처방하면서 약이 좀 덜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짧은 제 생각에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의료가 기기보다는 조금 덜 하고요. 왜냐하면은 덜하다. 기기는 실제로 진단도 해야 되고 시술도 해야 되고 굉장히 프로세스가 또 복잡하고 그 다음에 빅파마라고 해서 또 다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으로 또 굉장한 매출을 일으켰는데 그렇죠. 팬데믹이 이제 점점점 이제 엔더믹화 돼가면서 백신 매출도 줄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렇죠. 기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빅파마에서 이제 그 수요를 받는 기업들을 보면은 그런 좀 백신 비중이 좀 낮았던 업체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선별적으로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은 조금 의료기기보다는 영향을 덜 받게 되고, 덜 그다음에 받는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백신 비중 없었던 업체들 위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 같이 봐야겠네요. 이게 그렇죠. 한두 가지 봐서는 해결이 안 되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료 산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 생태계 자체를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네. 그렇다면 결국 올해는 그러한 것들 뭐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의료기기 시장이 전반적으로 힘들었는데 이게 내년에도 그러면 쉽게 해결된 문제는 사실 아닌 거잖아요. 이 그쵸. 구조적인 문제가. 네, 그쵸.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좀 매력적인 기업을 찾으려면 가이드를 준다면 어떤 쪽으로 봐야 될지.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말씀드린 거를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의료진 부족의 영향에 이거를 모두 100% 해지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반등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주가가 올해 굉장히 많이 빠진 기업들입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수술 로봇이 최근에 굉장히 지금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뭐 실적이 갑자기 엄청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빠르게 반등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덱스컴이라는 기업도 올 한 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웨어러블 장비를 만드는 의료기기 업체인데 이 업체도 굉장히 조금 주가가 좀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모드라고 하는 미용기기 업체도 최근에 또 반등하고 있어요. 그럼 요거를 잘 이제 버무려 보면은 의료진 부족 영향에 상대적으로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요 제 표를 보여드리면 네. 이게 이제 그 수술 관련된 그 의료기기 업체들의 수술 관련된 매출의 그 성장률 추이를 제가 봤는데 보면은 당연히 이제 그 메드트로닉, 뭐 존슨앤존슨 수술 분야의 굉장히 최강자들이죠.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굉장히 좋죠. 사실 주가가 네. 다빈치잖아, 다빈치. 네.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수술 로봇이 사실 주가가 올해 상반기에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네. 그때도 수술 로봇 쪽은 굉장히 로봇 수술 수요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의료진 부족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크게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제 간호사 쪽입니다. 아, 간호사. 그러면은 이제 수술 로봇을 썼을 때 가장 효용이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수술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서전도 들어가지만 그 서전을 보조해주는 스텝 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보조 인력을 줄이는 효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명 들어갈 때보다 스텝 인력을 좀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병원 가보시면은 그러니까 막 수술 그냥 일반 수술 받거나 복강경 수술 받으려면은 진료가 그러니까 예약 대기 시간 되게 긴데 로봇 수술 받으려고 하면 다소 빠르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인모드라는 기업도 되게 좋은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료진 중에서도 특히 간호사가 부족한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피부과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과 시술은 사실 의사들이 해야 돼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만약 간호사는 가라죠. 진료니까.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물론 작업들은 해주시고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 와서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직접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비급여 시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미용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또 고마진 시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기업들이 보시면은 주가가 상반기 때도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그때도 사실 실적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하반기 때 가면서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 주가도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이런 좀 큰 그림으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덱스컴이라는 기업도 최근에 바닥에서 반등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 기업도 뭐 사실은 이제 내년도를 놓고 보면은 G7이나 어떤 그런 신제품 모멘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웨어러블 기기이기 때문에 시술이나 진단보다는 처방받아서 소모품처럼 계속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뭐 정말 그게 맞느냐 뭐 갑론을박을 벌이자는 게 아니라 이제 의료진 부족이라는 매크로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어떻게 볼 것이냐 좀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료진들의 부족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보면 최근에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에게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업체들을 보면 또 바닥부터 보면 또 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여기에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올해를 관통했던 그 의료진 부족이라는 이슈가 빠르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이 현상은 사실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바닥부터는 많이 반등을 했지만 뭐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은 고점 대비해서 보면 여전히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업사이드 포텐셜은 뭐 여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세워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별 기업 말고 뭐 물론 아까 IHI는 얘기했습니다만 ETF도 딱히 이렇게 딱 찍어줄 만한 게 없으신가요? 없죠. 왜냐면 너무 종목들이 의료기기는 IHI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IHI는 의료기기 전체를 대변하는 건데 이 전체를 놓고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수술이나 진단 수요가 둔화되는 게 영향을 다 받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업체들 뭐 에보트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진단 업체들은 진단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로 가이던스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매출 둔화는 뭐 사실은 내년도에는 뭐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섹터 전체가 좋아진다고 보기는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선별적인 아이디어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아이디어를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의료 인력 부족한 거 맞는데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어떤 것들은 고마진 남는 어떤 그런 업종들 회사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빈치 같이 뭔가 그 딱 그거 같아요. 맥도날드에 있는 키오스크처럼 인력을 대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빈치가 이렇게 간호사 인력 대체한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의료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난리 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스텝들을 줄여줄 수 있을 만한 네네.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보자. 네네. 예. 그렇게 그런 맥락으로 좀 그런 이해하시면 될 것 맥락으로, 같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마진 개선, 낙폭이 큰 기업들 중에서 마진이 올라설 만한 기업들을 보자 이런 걸 좀 말씀드리는데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물가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공급망 부족 이슈도 여전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조업 기업들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기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선행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도 그러니까 원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렇게 원가가 올라가고 비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그 적자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캐시번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자금 조달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외형 성장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진 개선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진을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 반등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직 뭐 3분기 실적 발표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3분기 어닝 시즌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 하면은 저는 그 마진 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에비타 마진 개선됐던 업체들은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어닝 시즌을 되돌아보면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 맥락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마진이 아까 낙폭이 큰 업체들, 특히 적자 기업들은 작년도에 이제 바이오텍처럼 그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그 중에서 마진 개선될 수 있는 업체들을 좀 보시면 그것도 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업체로 이제 이그젝트 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체는 이제 미국에서 암 조기 진단 시장을 개화시킨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조기 진단 시장에서 대장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 제품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이제 그 만들어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빠졌거든요. 특히 이제 올해 놓고 보면.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가 또 최근에 반등이 또 굉장히 커요. 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 EBITDA 마진이 개선될 수 이거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4년경에 이제 BEP가 되는 걸로 이제 가이던스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겨서 발표를 했고 실제로 지금 마진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가이던스를 지켜 나간다고 하면은 저는 뭐 충분히 지금 그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조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기업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느낌보다도 지금 제가 아이디어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적자 기업들, 특히 낙폭이 컸던 적자 기업들 중에서 마진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 보시면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강달러에 대한 영향은 좀 있는 편이죠, 그래도? 굉장히 있죠. 굉장히 있겠죠. 왜냐하면은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좀 많이 수혜를 받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제 대부분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제를 대부분 달러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은 좀 수혜를 많이 받았던 편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MNC라고 부르죠. 이제 멀티내셔널 컴퍼니들, 이제 큰 기업, 그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 때문에 보통 이제 많이 네거티브한 영향을 받았죠. 네, 그래서 큰 기업들, 뭐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환율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근데 지금 보면은 또 환율이 또 빠르게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는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뭐 환율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오히려 미국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또 유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글로벌 익스포저가 넓은,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지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 있는데, 그래서 내수를 다루는 기업들, 그래서
많이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긴 한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이제 큰 이제 거의 미국 내수 기업이죠.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해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그리고 이어서 아까 전에 네 번째 뉴스 준비해 주신 거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어떤 네네. 내용인가요, 혹시? 네, 그래서 글로벌은 이제 이런 꼭지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이제 국내 쪽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국내에서 이제 자타공인 저희가 이제 가장 큰 그 세부 시장으로 볼 때 치과를 꼽습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이제 텃밭,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가장 이제 핵심 수출 지역이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네. 근데 중국에서 그 지금 VBP라는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VBP라는 정책은 뭐냐면 입찰을 받는 거예요. 품목으로. 그래서 우리가 입찰에 성공한 기업들만 의료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를 시키는 정책입니다. 보통 한 80에서 90%를 깎아요. 오, 네.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죠. 문제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책은 원래 의약품부터 사용이 되던 정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바이오텍들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둔화됐던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 VBP 정책이 의약품 쪽에 적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의약품 가격이 말씀하셨듯이 확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이게 의료기기 쪽으로도 지금 서서히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그 이제 세 번째 정도 품목으로 치과용 임플란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지금 이제 올해 안에 최종 지침이 발표가 되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우려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업체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는 편이고요. 요는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P랑 Q로 우리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P 가격과 Q 볼륨.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볼륨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했었던 시점을 보면은 보통 2014에서 16년도를 꼽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임플란트 보험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평생 2대까지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국에서는 전체 가격을 깎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가격이 낮아졌을 때 Q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우리가 일종의 프록시가 대용치로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Q가 굉장히 빠르게, 이거 우리나라 자료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이 시행되면서부터 이 그 대상자들이 빠르게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면 보통 당연히 Q가 들어간다. 근데 오케이. 그러면은 중국에서 VBP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면 임플란트 수요는 확실히 늘 것 같다는 거는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결국에는 가격이 그거보다 더 많이 내려가면 이거 어쩌겠느냐. 사실 이게 우려거든요. 가격이 뭐 80, 90%라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치과 업체들은 주가가 올해 안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기회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글로벌 업체들은 우리나라 업체들보다 단가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라는 표현보다는 ASP가 많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VBP 정책은 전체 가격에 상한을 씌우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랑 200만 원짜리 있으면 어차피 상한이 똑같다고 치면 당연히 가격이 낮은 쪽이 가격 하락폭이 덜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높은 가격대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좀 덜한 상황인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임플란트가 재료비랑 시술비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는 말씀드리면 임플란트 그냥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술비는 이제 의사들이 받는 이제 일종의 뭐 공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시술비에 대해서는 최종 가격을 발표를 했고 재료비는 아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술비에서 이제 좀 힌트를 얻자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런 굵직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시범 지역에서 운영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두 가지 힌트를 볼 수가 있는데, 시범 지역에서는 가격이 어땠냐, 그리고 최종 가격은 어땠냐,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시술비를 놓고 보면
요게 이제 시범 지역에서 있었던 가격들인데요. 이거 제가 원으로 환산한 거기 때문에 대략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최종 가격으로 냈던 게 이 시범 가격보다 거의 2배 이상 비쌌죠. 더 잘 쳐줬어요. 그러면 이제 관건은 이제 재료비인데 사실 이게 핵심이죠. 이 시술비를 얼마 받던 임플란트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임플란트 업체들은 임플란트를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범 지역에서 했었던 가격이 대략 한 2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술비에 준하는 정책이 발표됐다 그러면 이거보다 높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시범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높지 않고 적어도 시범 지역에서 발표된 정도 수준으로만 나와도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국내 평균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국내에서 보험 수가를 받는 그 임플란트 가격이 대략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범 지역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낮죠. 근데 임플란트 업체들은 이 정도 가격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만 받아도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건 아니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술비에서 최종 가격 나온 것처럼 만약에 높게 형성이 됐다? 그러면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VBP 정책을 앞두면서 이제 그 Q에 대한 증가는 뭐 예상해 볼 수 있겠으나 P에 대한 하락이 크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자체는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가보다는 중저가 정도의 프라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격대가 만약에 최종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크게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사실 국공립병원보다는 민간병원 쪽으로 플레이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 정책이 시행하면은 입찰 기회를 얻으면서 국공립병원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채널이 더 저는 다각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내년도를 지금 보면은 이 정책을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임플란트 업체들에게는 특히 이제 중국에서 강한 업체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VBP 정책에 처음에 임플란트 들어갔을 때 시장의 반응은 관련 종목들이 많이 내렸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실제로 가격이 80에서 90% 깎였어요. 네. 전체 시술비가. 네. 근데 보시면은 이 시술비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술비의 대부분은 의사 그 행위료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많이 깎였는가를 이제 구분해서 보면 그 80-90% 깎아온 거를 대부분이 이제 시술비에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하락폭은 이 재료비에서 지금 나와 있는 24에서 27이 깎인 거긴 한데 그 폭이 80에서 90%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우려는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이제 정책이 하나씩 나오는 걸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또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의료기기 같이 공부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네. 또 신선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에 참고 되는 내용이니까 네. 잘 기억했다가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김충현 수석연구원님과 의료기기 전망 같이 한번 공부해봤고요. 뭐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변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내년에 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마무리하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부사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